여러분, 제가 그 기업체에서만 한 30년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산업 정책을 얘기하냐 이러니까 뭐 좀 그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여기에 부동산 뭐 강의를 이제 한다, 누군가가.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동산 강의를 한다 이러면 한 분은 뭐 한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이 강의를 한다라는 분이 있고, 근데 한 분은 뭐 부동산 중개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강의를 하신다 이러면 아마 여기서 부동산 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강의하는데 아무도 안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부동산 업은 직접 안 했는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뭐 몇백 건씩 직접 본인이 사고 팔았던 그 부동산 사고 파는 거에 성공한 사람을 한 100명을 인터뷰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관심 있겠죠? 예.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직접 제가 짜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제가 뭐 인발부 해가지고 뭘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다니면서 삼성이라는 그 간판 때문에 많은 그 정치 리더들을 만났어요. 뭐 그 나라의 산자부 장관, 또 뭐 기재부 장관, 뭐 총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 삼성이 워낙 큰 회사니까 삼성의 지역 사장이 온다 이러면 어떻게든지 이제 만나서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미팅 같은 거 최우선으로 하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시에라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면 그 나라의 인더스트리 미니스터가 공항까지 와서 막 이렇게 웰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각 나라의 이 소위 그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저분들한테는 필요한 거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은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많은 국가의 산업 정책을 결정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뭐가 아쉽고 또 뭘 필요로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남들보다 많이 이제 경험했다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산업한리혁명을 한 5년 동안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심정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한 2년, 3년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주력 산업이 뭔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지 않느냐가 2년, 3년 내에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산업 현장을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윤봉기 기자님이 저한테 이 주제를 주셨어요. 산업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뭐 늘 신문에 나니까 제가 이런 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어떻게 어렵다, 경제가 어떻게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런 주력 산업을 경쟁력을 올리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신문지상에 늘 나오는 얘기니까. 또 역대 정부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서 뭐 이런 많은 아이템들을 추진을 해왔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뭐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들도 또 정치 관료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왜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할까요? 그게 잣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자리가 예전만큼 없다. 또
중소기업이 굉장히 뭐 어려워서 파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중소기업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 사회의 이 격차가 굉장히 확대된다. 이 세 가지가 아마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 3대 사회 문제라고 보거든요. 격차 확대, 중소기업 문제. 이 중소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 고용의 88%를 차지하니까 뭐 대부분 다가 중소기업에 우리가 생계를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자리. 요게 이제 우리나라 3대 사회 문제 아닙니까? 이 3대 사회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세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 일어난 뿌리가 어딜까?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그리고 추적을 해보고, 그럼 추적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가 드러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뭔가 기회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을 거냐. 이제 위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얘기하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 거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회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제의 핵이 뭘까요?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업이 바로 우리 국민이 지금 먹고 사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산업. 산업이 뭐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철강 산업, 게임 산업, 교육 산업, 문화 산업, 화학 산업.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있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산업들이 이제 어려운 게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산업의 주체가 그건 뭐냐?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은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즉 산업의 주체인 기업이 어려운데 그 기업이 어려운 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거기에 이제 걸려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소득을 올린다, 즉 봉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이게 질이 올라가야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디 시골 가서 농사 지으려고 저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이 질이 높은 일자리를 하고 그러면 봉급이 올라가죠. 그럼 우리 국민이 지금 3만 불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3만 불짜리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4만 불, 5만 불을 하려면 우리 일이 4만 불짜리, 5만 불짜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고부가가치화, 산업 고도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즉 일의 질이 안 바뀌면은 절대 우리의 소득 수준 올라갈 수가 없다.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다 이제 이해하겠죠, 그렇죠? 요걸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 그럼 봐요. 우리가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죠. 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는 압축 성장했다. 또 우리는 내수가 아니라 수출해서 우리 경제를 키운 개방 경제다. 이런 말 다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흔한 이 말 속에 우리 산업의 체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금체질, 목체질, 수체질, 토체질 이런 사람들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탤런트도 다르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다 이제 그런 건데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르고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만의 체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대한민국만의 그 체질은 산업 체질이라고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왜?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특성을 할 수 있는 이 압축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압축 성장해 왔느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우리 주력 산업을 세계적인 품질 수준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독일보다도 더 짧게, 일본보다도 훨씬 더 짧은 불과 한 30년, 4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 그 수준이라는 게 뭐냐? 세계적인 품질, 세계적인 효율, 생산성이죠. 세계적인 생산성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산업 생태계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구축한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150년, 200년 걸렸어요. 일본도 거의 뭐 100년, 12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30년, 40년 만에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6.25가 끝나서 완전히 그냥 나라가 다 그냥 제바닥이 된 빈털터리인데 돈도 없으니까 자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차관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소수를 선택한 거예요. 플레이어 중에 삼성, 현대, 금성 이런 소수 이제 기업들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돈을 몰아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저축하라고 막 저축 왕 상주 이래서 국민들이 그 적은 봉급을 받아가지고 덜 쓰고 은행에다 넣으면은 그걸 산업 자본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확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키우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국가 산단이 한 42개 정도가 됩니다. 뭐 울산 산단, 인천의 남동, 반월, 시화, 이 다 이제 산업 단지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 단지의 클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제 완성품 업체가 있으면 이게 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는 선도 기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이러면은 자동차 산업은 현대가 완성품을 만들죠. 이걸 우리는 이제 앵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앵커 기업이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 부품 협력 업체, 2차, 3차 쫙 이렇게 밴더들이 이제 버티컬리 이걸 우리는 수직 계열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하는 일관 체제, 즉 완성품부터 부품 업체 조달까지 하나가 다 한 곳에 모여서 물류의 효율을 올리고 원가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이 클러스터가 바로 압축 성장을 하게 된 비결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산업의 클러스터화된 단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나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농공단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은 OECD 인구 밀도 제일 높은 나라죠. 전 국토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서울시만 벗어나면 전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압축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물론 중국 탓도 있지만 우리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 공장에서 그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이 산업단지도 사실은 줄여가야 되는 거겠죠. 에너지 소모를 우리가 적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글로벌한 이 수준을 했는데 그 글로벌한 수준이라는 게 뭘까? 아까 제가 그랬죠. 세계적인 품질 수준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이제 기술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진짜 우리가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기술이냐? 독일, 일본과 맞짱 뜰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은 대량 생산 기술이에요. 즉 양산 기술이에요. 양산 원천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갖고 이걸 제품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원가 경쟁력을 해서 가성비를 최대화한 그게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스마트폰 산업, 전자 산업 모든 산업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임계점에 왔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죠. 이제 이 3만 불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비용이 3만 불로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가성비의 임계점에 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테이크오버하냐? 중국 제주 굴기가 테이크오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에서 그걸 가져왔듯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압축 성장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반기업 정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반기업 정서가
제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반기업 정서가 왜 나올까? 저거 무슨 뭐 재벌이 갑질해서 저럴까? 아니면 뭐 정경유착을 막 해서 그럴까? 재벌이 편법을 해서 그럴까? 맞겠죠. 그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반기업 정서의 뿌리는 바로 압축 성장 이 클러스터 때문에 나옵니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중소기업이 쫙 연결돼 있다고. 근데 이 대기업이 앵커 기업이 돼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많이 만들게끔 해줘야, 사줘야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중소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우리 국민 88%는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 돈 잘 버네? 근데 나는 먹고 살기 힘드네? 반기업 정서 생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격차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대기업, 즉 앵커 기업과 부품 업체,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여기서 비롯이 되거든요. 이 압축 성장에서. 그렇다면은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려면 이 격차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이 격차 문제, 즉 중소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반기업 정서가 없어져요. 대기업이 아무리 봉사활동을 잘하고 CSR을 잘하고 뭐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뭐 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뭘 아무리 떠들어도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어려우면 절대 반기업 정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뭐 상법을 바꿔가지고 재벌을 다 뭐 끌어내리고 뭐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안 나아지면은 대한민국의 반기업 정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그게 이런 구조 속에서 나왔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3만 불이라는 소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압축 성장한 후유증.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격차 문제를 낳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방 경제예요. 그럼 이 개방 경제라는 거는 수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현대차가 올해 1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15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부품 업체들한테 100만 대를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쇼바가 있다 이러면 그럼 쇼바를 만드는 회사를 갖다가 한 두 개 다 50만 대 쇼바 부품을 납품해 했는데 이게 올해는 150만 대를 팔아야 되니까 이 두 회사가 캐파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 증설해. 그럼 증설하겠죠? 근데 그 대신에 또 증설이 안 되고 이러면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겠죠. 야 쇼바는 말이야 이렇게 디자인해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거 한번 당신이 만들어봐. 이러면서 우후죽순격으로 우리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나라의 내수를 수요를 맞추면서 100년, 150년 커왔어요. 자기 기술들이 다 이게 축적되면서 커온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품 업체하고 이 대기업, 앵커 기업하고 무슨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갑을이 아니고 대등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완성품이 팔리면서 중소기업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물량을 대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자인까지 해줘요. 요번에 이제 예를 들면 갤럭시 뭐가 나온다 이러면 갤럭시 뭐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 있다 말입니다. 유부품. 그럼 그 부품을 우리 중소기업이 설계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아예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설계를 해가지고 탁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하청 생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완성차 이 생산 대수가 120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차량 부품 회사가 한 5,800개 정도 돼요.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완성품이 연간 한 400만 대가 되는데 1차, 2차 벤더만 해도 4,600개나 돼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는 보면 8,000개나 나오잖아요. 3차 협력까지 한 8,000개나 되는, 그럼 보십시오.
완성차는 뭐 4-3-10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부품 업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더 많아요. 또 하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요.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면 60만 명이 우리나라 육군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60만 대군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용실은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가신다고 보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 2,500만이 여자분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 여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용을 해야지만 이게 이 60만 명의 미용사들이 먹고 산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우리는 과밀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과밀 구조죠. 우리가 인구 밀도도 우리가 제일 높잖아요. OECD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요. 연구개발력이 없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판매력이 없죠. 우리가 기업이라 독자적인 기업이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회사가 파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력, 스스로 만든 걸 팔 수 있는 판매력, 이 두 가지가 회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100%다 아닙니다. 인디펜던트한 중소기업들도 있죠. 그러나 상당수의 뭐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상당수의 중소제조기업들은 대기업과 하청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 독자적인 연구개발력과 판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압축 성장과 이 개방 경제로 성장을 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개개별 경쟁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뭐 거의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이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업단지, 이 서로 2차 벤더, 3차 벤더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클러스터의, 즉 생태계 경쟁력은 세계 넘버원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해서 고도 성장을 해오던 나라가 1987년도 제가 입사할 때에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 12.5%인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나올 때쯤 되니까 2.5%, 6% 이제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경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그럼 지금 우리가 뭐 4%, 5% 성장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시그모이드 커브에 보면 모든 사업은 다 이렇게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이 시그모이드 커브를 따라서 흐르는 거니까 이제 30년 된 이 사업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메르츠 장사 30년이라고. 30년 전에도 메르츠 장사를 했는데 30년 후에도 그 메르츠 장사를 하면서 계속 밥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 주력 산업들도 대부분 다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주력 산업이 바뀐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주력 산업들이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서 또 성숙기에는 정체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어요. 이 정체된단 말입니다. 일정 기간을. 그러다가 이 정체기가 지나면은 수축기로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100이라는 게 이제 이 탁 성장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그냥 한 20-30%가 확 빠져버려요. 몇 년 사이에. 정체기가 10년씩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축기에 접어들었어요. 예전에 조선이 잘 나갈 때 1년에 배를 한 1200척씩 우리가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인가는 보면은 20척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도 잘 나갈 때는 뭐 20 몇만 대씩까지 아마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400만 대 아주 그냥 턱걸이를 하고 있죠. 아마 올해는 400만 대가 된다는 보장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수량이 줄어들면 이 수량을 제일 먼저 막하는 게 아까 앵커 기업이라고 그랬죠.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이러면 현대차, 뭐 조선 이러면은 현대중공업, 뭐 전자 이러면 삼성, LG 뭐 이렇게 다 이제 앵커 기업들이 이제 그 수량이 줄어드는 건데 그럼 이 수량이 줄어들면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액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금액이 빠지면 이익이 빠져버리니까 금액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프리미엄으로 가겠죠. 옛날에 100만 대 팔던 거를 90만 대로 줄이면서 그 대신 더 가격이 높은 고부 가치를 팔려고 하고 또 가격을 갖다 더 올리려고 하고 그러겠죠. 가격을 더 올리면 당연히 또 덜 팔리겠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업은 자기가 버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저 완성품 앵커 기업 한 데서 10만 대 오다를 금년도에 받았는데 대기업의 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8만 대밖에 내한테 오다가 안 와요. 그럼 나는 지금 10만 대를 생산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캐파가 남는 거예요. 남으면 그 오버헤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사람 만드는 제품은 같은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물량이 줄어든다. 일감이 줄어든다 이거야. 이 일감이 줄어들면 기하급수적으로 고정비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아까 2년, 3년이 엄청난 고비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숫자예요. 이 가동률이 보통 한 80% 이상은 돼야 회사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가동률이 한 7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BEP가 깨져 버려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깨져 버리면서 그냥 적자가 눈덩이처럼 나오는 구조로 가요. 그게 지금 일부 이미 저 인천에 있는 뭐 남동 산업단지라든지 울산에 있는 몇 산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70%가 깨진 거는 몇 년 전이고 어떤 산업단지는 50%대에 지금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더 많아요. 회생 신청이 통상 더 많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채무를 좀 메꿔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이제 회생 신청인데 요즘 와서는 파산 신청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건 뭐냐면 기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품 업체가 이렇게 이제 일감이 부족해갖고 퍽퍽 쓰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부품이 생산이 안 되니까 몰아주겠죠. 한 업체에다가. 아직까지 견디는 업체다. 그럼 그 업체는 살아나요. 당분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더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소싱을 하겠죠. 해외 부품을. 해외 부품을 하면은 쉽지 않죠. 클러스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쉽지 않죠. 왜? 물류가 길고 리드 타임이 길고 뭐 중국에 오대하고 그걸 다시 실어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완성품 업체한테도 영향이 가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2, 3년 내에 우리가 뭔가 이 산업 생태계를 일감을 해서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주어지면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버린다. 근데 작년 말이 아마 제 기억으로 72.7인가 그럴 거예요. 가동률. 우리나라 전체 이 제조업 가동률이. 근데 그게 그러면 금년에 70% 이하로 떨어지는 그 지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지점에 오는 순간부터 연쇄적으로 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자리예요, 지금. 이게 일자리 문제. 지금 100만 실업자가 있잖아요. 자, 그게 OECD 최저 생산성이야. 아니, 우리 국민이 저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최저 생산성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3만 불을 버는 겁니다. 자, 농부가 아침 8시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해도 뭐 얼마를 벌겠어요.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사무실에서 PC 딱 하고 뭐 시간만 딱 하면은 고부같이 일을 해서 몇 배를 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산업 자체가 지금 생산성이 없으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낮아져 버리니까 OECD 최저 생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생산성이 22%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놀아서 그러냐? 그렇게 무능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래 낮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산성이 낮냐? 자, 그러면 이 생산성을 올리는 길만이 아까 제가 그랬죠. 업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만이 나의 소득을 올려주고 우리 국민의 소득을 올려주는 거지. 그 외의 방법은 없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건 아주 냉정한 현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대기업이 이제 자기도 이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조조정도 힘들잖아요. 지금 노동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노조 문제도 있고. 그럼 이걸 이제 버티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회사의 오버헤드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매출은 줄어들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줄이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 아시죠, 이제. 부품업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이제 뭡니까 그 저녁에 회식비도 막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회식비도 줄여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유지를 하려고 버티기를 하는 그 유지 비용이 우리 사회로 지금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격차 확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 그 힘든 사람들 이제 막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2차 분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의한 분배. 1차 분배는 이제 직접 자기 월급을 받는 걸로 보면, 그러면 문제는 2차 분배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기업의 유지 비용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 수축기 때문에. 그럼 무슨 소리냐? 대기업이 뭔가 돌파구를 제2 창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새로 끌어들이고 확대를 하지 않는 한, 그렇죠? 확대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버티기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지 비용이 우리 사회로 전파가 되면서 아무리 정부에서 재분배를 해준다 해도 최저임금을 뭘 하고 뭘 어떻게 수당을 주고 한다 해도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속도 문제입니까? 아니죠. 또 어떤 속도 문제가 있냐? 우리가 신산업을 키우려고 막 엄청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한 5천억 된다 이러면 6천억 불 된다 이러면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신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100억 달러도 잘 안 돼요. 다 끌어모아봤자 뭐 게임 산업, 뭐 무슨 뭔 산업,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이런 걸 다 신산업이라 해도 100억 불이 채 안 돼요. 아직까지. 지금 벌써 15년 동안을 신산업을 키워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산업을 키워서 대체하는 속도보다 주력 산업이 수축기에 망가지는 속도가 몇 배 더 빠른 겁니다. 그럼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주력 산업을 살리지 않고는, 그리고 또 신산업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몇 년씩 걸리니까 우리 주력 산업이 뭐 지금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20년, 30년 우리가 키워온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신산업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또 한 10년, 15년은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력 산업에서 뭔가 캐시카우가 있어줘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속도 문제에 지금 우리 사회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수축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릴까? 아까 이런 우리 태생적인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자리를 우리가 해결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격차를 해결할까? 이 다시 우리 사회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걸 가지고 기회를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자생력이 없는, 독자적인 R&D 개발 역량과 판매력을 갖추지 못한 우물 안에서 덩치 큰 개구리가 탁 돼버린 거예요. 그 덩치라는 거는 가동률 면에서 봤을 때 10만 대를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7만 대밖에 일감이 없는, 그럼 30%가 덩치가 남아 도는 거다 이거지. 그럼 이 덩치 큰 개구리들이 우물 안에서 지금 오글오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안에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안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 대기업들을 우리가 이 중소기업 2차, 3차 벤더들이 다 밑바닥에 바탕이 돼가지고 대기업들이 더 빠른 시간에 클러스터가 돼 있으니까 더 빠른 시간에 스피드 당겨가지고 남들은 6개월 걸릴 걸 가지고 우리는 3개월 만에 그냥 제품 개발해가지고 팍팍팍 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없이 지금의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포스코가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 플레이어들한테
돈도 다 주고 전부 다 지원을 해가지고 글로벌 플레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그럼 그 대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기업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 큰 형이에요. 우리 저 시골에 보면 왜 아들들이 많으면 장남 저 대학 보내려고 그 둘째, 셋째는 저 공장 가서 뭐 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장남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탁 가져가지고 이제 결혼돼서 사는데 지 동생들은 돌아보지도 않아. 집에도 안 오고. 그럼 그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기업 정서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형님이 저 드넓은 세상에 나가서 브랜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없어요. 이제 이 동생들을 데리고 나갈 때가 저 넓은 세계로 이 우물 안에서 오글오글 큰 우리 이 개구리 동생들을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베트남은 20년 동안에 자국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가 되면 말카 시대가 와요. 그래서 뭐 중국에는 지금 자동차 기업이 한 400개가 돼요. 로컬 기업들이. 그래서 다 이제 이 자동차를 100% 수입하지를 않고 자기 나라 자동차를 키우려고 해요. 그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뭐죠? 말레이시아 프로톤인가요? 뭐 그런 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자기 나라 차를 키우려고 20년 동안 해왔는 거야. 근데 베트남의 인건비가 그 바로 옆 동네인 태국의 인건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베트남이 한 2,000불 되잖아요. 저 GDP가. 태국이 한 7,000불, 8,000불 되니까 인건비로 보면 한 3분의 1이거든. 그런데 태국에는 일본 자동차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인건비가 3배가 더 비싼 태국보다 베트남의 빈페스트가 만드는 자동차 값이 20%가 더 비싸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 어떻게 인건비가 3분의 1인데 토탈 코스트는 그럼 더 비싸냐?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아까 로지스틱스 하신다고 그랬죠. 최종 그 결과물은 그 회사의 품질이 어떻게 돼 있고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다 총체적으로 나오는 게 최종 원가 경쟁력이거든요. 비록 인건비는 작다고 하나 품질 물량이 엄청 나가지고 불량 비용으로 다 빠졌고 서플라이 체인이 잘못돼가지고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뭐 하나 가져오는데 뭐 다른 건 다 와 있는데 부품이 아직 안 왔어. 그럼 다 놀고 있는 거지 라인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상의 비효율이 코스트를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인건비만 가지고 원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장을 운영하면. 그러면 자 얼마 전에 박항서 우리가 신드롬 있잖아요. 박항서 감독을 이제 그 응 총리가 그 베트남 부품 소재 활성화 회의를 하는데 박항서 정신을 우리 산업에도 접목을 하자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변방에 그 별 볼 일 없는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박항서라는 코치를 만나가지고 감독을 만나서 엄청난 이 일취월장을 했다. 그러면 베트남의 로컬 부품 업체가 한 1,800개 정도가 되는데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가 300개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00개는 지 나라에 다 그 외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납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도 박항서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코치를 받아서 하면 축구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박항서 정신을 산업에 접목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울산 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죠. 우리 여기 남동에 가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몰려 있죠. 여기 공장이 일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 60% 되고 나머지 공장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라인이 3개 달리면 하나 정도는 다 놀고 있어요. 퇴직, 명퇴식이죠. 다 나가서 자영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다 다시 불러가지고 이 제2의 울산 단지를, 제2의 남동 단지를 베트남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 업체들끼리 그 나라 아까 1,500개 업체는 공급을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업체들하고 지분 인수를 해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력이 나가서 100%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인력들, 놀고 있는 라인을 뜯어가지고 가서 그 라인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거기에 품질 가르쳐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그 지분이 있으니까 일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가서 빈페스트 지분을 한 20, 30%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페스트의 물량 20, 30%는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을 기존에 있는 베트남 부품 업체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품질 올려가지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우리 단련된 노하우가. 그 힘이 이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독일 BMW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 못하느냐? 독일이 저걸 하려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 다 흩어져 있는 저 지방에 100년, 150년 된 기업들을 다 끌어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 정도 통제력도 없어요. 왜? 여긴 다 갑갑이거든요. 서로 1대1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종속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우리 협력업체들 얼마나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야, 우리 저 베트남에 나가서 지금 공장 어차피 너네 30% 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 70%는 여기 있고 나머지 30%는 인력하고 같이 나가서 이 공장을 자동차 산업을 갖다 우리가 육성시켜주자. 그러면 물건을 팔면은 의리지만 자동차 산업을 2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그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켜주면 베트남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자. 이게 산업 생태계를 수출하는 거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럼 이게 이제 산업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하나 이렇게 그 자동차 산업단지를 하나 그 나라 로컬 업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었다 해서 이 나라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확 올라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 인프라가 따라줘야 돼요. 그거 무슨 소리냐? 자,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다?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엔지니어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도시에 전부 다 전문 학교가 있어요. 기술 전문학교, 기술공고, 금호공고, 철도공고 다 거기 산업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가 갖추어져야만 그 나라의 산업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가서 뭐 자동차 산업이 기술만 가르친다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훅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글로벌 개발 사업이 돼요. 그러면 글로벌 장사에서 우리 수출이 장사잖아요. 글로벌 장사에서 글로벌 사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장사꾼에서 사업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왜 이제 이거 하느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앵커 기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해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제가 산업 생태계 수출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기업은 그러면 뭐 판만 벌려주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로 욕먹었어요? 재벌이라고 욕먹었죠. 재벌 문어발이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재벌들이 종합상사를 가지고 있고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고 뭐 호텔, 병원 다 가지고 있어요. 롯데는 16개 관계사가 베트남에 다 진출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가성비 경쟁력의 임계점에 도달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앵커 기업들, 즉 재벌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하나 모든 이 재벌 대기업들의 경쟁사는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은 BMW, 도요타 자동차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도요타나 BMW가 안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문어발이에요. 그 문어발 관계사의 업종 포트폴리오예요. 이 업종 포트폴리오가 산업화 시키기 위한 데 필요한 모든 기간 산업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대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간 산업 업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의 재벌 대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다 뭘 얘기를 했냐면 사업 보국, 제철 보국, 건설 보국, 수송 보국, 전부 다 보국을 주장을 했어요. 왜 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졌을까요? 본인들이 알거든요. 우리가 국민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국민이 돈도 우리한테 모아줬고 나라도 라이선스도 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라이선스 있는 거가 진입 장벽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업 인허가를 정부에서 줬다 이러면 그 자체로 이미 아무것도 없는 나라니까 뭐든지 벌리기만 하면 다 팔리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이니까 사업의 명분을 전부 다 보국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 보국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 대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해 온 게 각각 관계사의 경쟁력이 올라가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전자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호텔도 투자해서 호텔을 막 또 키워줘요. 또 호텔에서 돈 보면 이걸 또 뭐 다른 데다 또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도 막 키워요. 이렇게 서로 문어발식으로 하면서 서로 크면서 같이 커온 거지. 이 사업 관계사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서 크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어발이라는 거는 반기업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에요. 뭘 하는데 전 세계 170개, 220개 나라 중에 선진국들 빼고 한 170개 되는 우리 뒤에 오는 후발 산업개발도상국들의 국가 개발, 즉 산업화 개발을 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총리들이 가면 누굴 만납니까? 그래서 파트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총수들이 예를 들면 롯데 신동빈 회장이 베트남 가면 총리를 만나요. 이재용 부회장 또 누가 정의성 가면은 그 나라 총리와 대통령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이 야 너네 회사 그 텔레비 좀 이렇게 잘 팔아줘라.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 자동차 잘 팔아줘라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자기 나라 개발에 필요한 거예요. 노무라 증권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무라 증권 한 데다가 인도네시아의 산업 전략을 짜달라고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산업 이 전략 청사진이 나왔는데 그걸 노무라 증권이 제시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일본에는 그 업종들이 없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실행을 해달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주력 산업 업종 포트폴리오가 다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기본적인 이 산업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관점으로 보면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은 좀 임머추어하고.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청사진은 만들었지만 그 실행은 대한민국에 해달라는 게 요청이잖아요. 응? 지금 라오스도 대한민국 보고 경제 개발 전략을 짜달라고 그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전략을 대한민국 보고 짜달라고 그러고 또 베트남 같으면은 부품 소재 활성화 전략을 일본 보고 짜달라고 그러고 각 국가마다 산업화 전략을 대한민국한테 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베트남의 제2 베트남, 제3 베트남,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수출 3위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흑자 2위국이에요. 중국 다음에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1위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베트남이 이런 나라가 됐을까?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한 5천 개가 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제가 베트남 초대 분소장이에요. 1990년대에 호지민 분소장으로 제가 대리 때 거기를 나갔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이모이 정책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호텔 경비원도 공상단 모자 쓰고 총 들고 있을 때인데 중국에 20년 전, 25년 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넘어온 데가 어디냐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이에요. 하노이. 왜? 멀리는 못 가거든요. 중국에 있는 물류 부품 회사들이 거기 아직 메인이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서 완제품을 만들려면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인건비 낮고 하는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한두 업체가 모이면서 점점점 이제 다 모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베트남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베트남 같은 나라가 한 30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요거 5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은 베트남을 어떤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 1위국이고 중국에 이어 무역 흑자 1위국입니다.
현재 수출 3위국이지만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2위 수출국이 될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인접교류 1위, 개발협력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 한국은 정전기술 연구개발의 화우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80%가 자본재와 중간재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선도 기술과 정전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제조 부문은 해외에도 많이 이전되었지만 연구소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는 2010년 2만 개에서 2018년 4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일대는 거대한 연구개발센터 집적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인재 육성의 화두입니다. 베트남의 유학생 선호도 1위 국가는 한국입니다. 유학 시대는 인재 문화적 다양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14억 중국의 3억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인재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인도는 조선 강국인 한국이 인도 유학생을 육성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대학들의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한국 유학을 마친 학생들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신흥개도국의 하바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교육 문화 한류의 허브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가져가 베트남어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식 수능 시험까지 도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의 대상이지만 개발 단계에 있는 베트남에는 한국식 교육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넷째, 한국은 한국형 스마트 도시의 허브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은 한국형 신도시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까지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 개도국의 급행창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신도시를 경험한 신흥국은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테스트 내리로 한국을 지목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은 산업관광의 허브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관광 선호도 1국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꼭 경험해야 할 1순위로 서울 지하철 송차를 뽑습니다. 관광 유산은 열세하지만 한국의 발전된 산업 및 도시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등 교육 요소가 가미된 산업관광은 개도국 국민에게 독보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여섯째, 한국은 K-서비스 산업의 허브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1위국입니다. 한국의 병원, 유통, 물류, 호텔, 심지어 강남 학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 중심의 한국형 서비스가 개방 시대에 있는 신흥국에는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허브, 두바이는 중동의 허브, 미국은 세계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의 허브입니다. 타국가와 연결성이 극대화된 국가가 허브국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산업, 금융, 기술, 인재 흐름에 대한 주도권 경쟁은 국제사회 연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연결성 증대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베트남과 같은 나라가 30여 개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허브국이 되면 일자리, 중소기업, 주력산업 구조개혁, 양극화 등 각종 사회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행보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조 강국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꽃이 반도체를 할 수 있죠. 제조 강국의 어떤 꽃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신산업 이러면 흔히 우리는 이제 또 무슨 반도체를 이을 어떤 새로운 제조 아이템을 지금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아까 역대 정권들이 다 이제 뭐 13대 주력사 이게 전부 다 제조 아이템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을 못 했죠. 그렇죠? 또 우리가 매년 뭐 금년도 아마 20조 8천억인가 정부 R&D 예산이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퍼센티지로 보면 OECD에서 넘버원이에요. R&D 투자가 4.5% 4.6% 정도에서 넘버원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산업은 아직도 묘연한 거죠. 그 이제 4차 산업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고 지금 하여간 여기서는 저는 4차 산업이 산업화의 제조 시대에서 4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 시대가 아니다. 제조가 하청화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재편이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1등 기업들이 IBM이다, GE다, 다 이게 제조 기업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구글이다, 애플이다, 뭐 이게 제조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아마존이다, 뭐다, 넷플릭스다, 뭐다. 이게 전부 다 팡이 뭔 기업이냐? 운용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3류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요. 2류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요. 1류 기업은 3류가 만든 제품과 2류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운용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화 시대에서 1차, 2차, 3차 산업화 생산의 시대에서 이게 끝나고 디지털 서비스 운용 경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주자들이 제조업체에서 운용업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제조 강국이라는 그 관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뭔가 제조하는 아이템을 찾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수소차. 우리 이제 미래라고 이제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자, 중국이 아까 제가 자동차 기업이 400개가 있다고 그랬죠. 전기차 기업만 해도 2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중국이 없을 때는 그 제조가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어마어마한 거대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왜냐하면 양산 제조는 결국은 규모의 싸움이거든요. 스케일 메리트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냐? 이게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을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어떤 제품도 그걸 포기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지금의 주력 산업처럼 우리 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조 아이템도 앞으로는. 왜? 중국이라는 다른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도 지금 이 디지털 운용 경제로 생산이 아닌 운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호텔 하나도 없는 우버, 택시 하나 없는 우버가 있고 에어비앤비가 전부 다 이게 운용 기업들이잖아요. 서비스 디지털 운용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운용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운용 기업이죠. 운용 국가고. 그러면 제조 국가다 3류에 3류. 남한테 물건 만들어주는 거. 2류 국가가 뭐냐면 기술 국가거든요. 같은 산업에 경쟁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경쟁에서 못 벗어난 게임을 하는 국가예요. 기업이고. 근데 인류가 되면 경쟁에서 벗어나 버려요. 자기만의 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 사람들이 경쟁업체가 있나요? 다 경쟁업체고 다 경쟁업체가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독보적인 영역의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인류 국가는 제가 볼 때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에요. 왜? 미국에서 전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류 국가는 어디냐? 흔하게 얘기하면 기술 국가예요. 독일, 일본이에요. 3류 국가는 뭐냐? 아직도 물건, 그 기술 받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이게 뭡니까? 수출, 제조거든요. 장사꾼이다, 이게 장사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산업 특성 이런 걸 잘 알아서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운용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만이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산업이라는 거죠. 나오죠.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는 원천 기술은 없지만 세계 최고의 양산 기술, 가장 단기간에 산업을 키워낸 그 노하우를 신흥개발도상국의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문어발로 욕먹던 재벌 그룹의 방대한 관계사를 같이 날아가서 그 국가 전체를 개발해 주는 거. 그게 종합상사가 할 일들이죠. 그리고 그때 그 관계사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관계사에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해외로 우물 안에서 벗어나가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7대 허브 산업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박항서 감독한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피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보면 왜 그럴까? 이 박 감독이 비주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뭐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감동 스토리가 있는 게 비주류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뭐 썩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자리마저도 자기 후배하고 경쟁하기 싫다고 후배한테 주고 자기가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그 베트남에 가서 이분이 성공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즘 한국 축구보다 베트남 축구에 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이 다 비주류잖아요. 나도 비주류란 말이야. 그 비주류가 성공한 걸 본 거예요. 어디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이 그 젊은 자기 그 동생 같은 그 선수들 막 덩어리 두드리고 이런 거 보면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700만 박항서가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박항서에 열광하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응? 그러면 이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베트남 그걸 봤지만 거기에 7대 사업이 나와요. 그럼 그 사업을 발전시켜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연구단지로, 즉 이거는 제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제조를 버리지 않는 탈제조 산업 고도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 이러면 우리는 제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조라는 건 물건을 조립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제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단계가 있어요. 스마일 커브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죠? 설계, R&D, 구매, 상품 기획, 디자인, 마케팅, 이게 전부 다 하이엔드잖아요. 이게 다 하이엔드. 아까 뭔가 우리가 소득을 올리려면 이 업무를 내가 하는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만 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애플은 100% 다 폭시콘이 만들지만 폭시콘은 영업이익의 2%밖에 안 가져가요. 나머지 98% 누가 가져가냐? 애플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이 돼야 나머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이 제조에 이 저부가 제조에 모여 있으면 손과 우리의 노동과 자본이 여기에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이 일로 못 옮겨간다 이거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산업 공동화를 걱정을 해요. 야, 그 제조 가면 우리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거 큰일 나잖냐. 제가 87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 메탄동 지금 한 32년 된 아파트 거기 이제 살았는데 그 아파트 7층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우리 공장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논두렁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그거 다 논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도시로 돼 있지만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공장에. 근데 대졸이 2천 명도 안 됐어요. 다 고졸이에요. 왜? 거기에 냉장고 라인, 무슨 테레비 라인 전부 다 생산이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제품 단 한 개도 생산 안 하죠. 근데 거기에 3만 명, 4만 명이 있어요. 다 석사, 박사. 다 대졸이에요. 100%.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R&D,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마케팅. 왜 그렇게 가능했겠어요? 그 제조를 우리가 만약에 그 제조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때까지 그럼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럼 인건비 막 내리누르겠죠. 못 올라가게. 아마 중국한테 다 뺏겨버렸겠죠. 제조를 밖으로 빼내서 세계 시장을 흡수해서 일감을 더 많이 가져오면서 그 많은 국가의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을 하면서
R&D 역량이 일치월장을 한 거죠. 그 R&D 캐파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저 LG가 어딥니까 저기 엄청나게 큰 연구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마곡 연구단지. 그게 가능한 게 뭐겠어요? 한국 시장 내에서 수요만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전 세계에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무슨 답이 나오냐? 우리는 제조기업에서 우리 중소제조기업을 얘기하면 제조기업에서 제조를 유지하려면 제조기업을 잃는다. 제조를 유지하려 하면 제조기업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조기업을 살리려면 제조를 버리지 않는 탈제조 산업 고도화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로 가야 된다.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초만 해도 80년대 후반 초만 해도 뭡니까 저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네, 나이키의 1등 OEM이었어요. 신발을 전 세계 최고의 우리 신발을 가졌어요. 대만에 뺏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신발 회사들이 부산에 주로 있었는데 부산하고 김해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 산업 공동화된다, 기술 유출된다, 일자리 없어진다 하고 정부에서 막아버렸어요. 외자 투자 승인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90년대 초반 93년, 94년쯤 돼가지고 화승, 그 다음에 뭡니까? 태광, 실업. 이 양반들이 어디로 나갔냐 하면은 베트남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베트남에서 지금 엄청나게 컸죠. 근데 그때에 대만은 우리하고 경쟁자였거든요. 대만이 자기네들 그 신발 산업 클러스터를 그대로 중국으로 옮긴 거야. 그래 놓고 지네들 타이페이에서 엔지니어링만 했는 거야. 연구 개발, 설비, 디자인, 상품계 이런 것만 한 거야. 그래서 그 OEM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주도권을 넘겨줘 버렸어. 그 지금도 대만이 아직도 전 세계 신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발의 60%를 대만이 업체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화성과 태광실업이 베트남으로 제조를 넘길 때 그럼 여기는 텅텅 비었냐? 아니에요. 부산에 김해에 엔지니어링 역량을 계속 키워나간 거야. 엔지니어링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화성과 태광실업이 신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태광실업 같으면은 신발로 진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현지 기업이 됐어요. 거기서 발전소도 만들어. 그 다음에 산업단지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발로 진출했다가. 이러면 답이 나오죠.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회가 생기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그런 기회 영역이 있다. 그래 되면은 우리 산업단지는 제조 중심이 아니라 연구 산업단지가 되고 우리의 산업도시는 더 이상 산업도시가 아니고 글로벌 산업 수도가 돼버려요. 왜? 우리 산업단지가 진출하고 거기에 산업도시가 한국형 시티가 만들어지면 이 울산이라는 산업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수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업도시를 하려면 인재를 키워야죠. 교육 시스템 들어가죠. 안전관리 시스템 들어가죠. 환경 시스템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서 산업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한국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는 제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계속 해외에서 우리가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 배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왜 지금 경제가 부흥된다 하면 뭐 많은 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일본이 뭐 과거에 플라자 협정 해가지고 앵고를 뭐 해서 영향이 있었다. 또 저출산이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저도 그것도 다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한 거는 일본 기업들이 버티기를 했어요. 일례를 들면 소니가 삼성전자한테 TV가 밀리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고 아프리카에 제가 있을 때 아프리카에 폭시콘에다 32인치 텔레비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걸 우리보다 30%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텔레비 사업을 못 접는 거야. 근데 지금 결국은 접고 있잖아. 뭐 지금 이제 OLED 한다고 조금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옛날 물량에
지금 남아있는 건 한 30%도 안 돼요. 한 70%는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저 수축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때의 전자업체가 7대 대수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니, 마쓰시다, 도시바, 샤프, 히타치, 후지 있었단 말이에요. 7대 대수가. 그 중에 살아남은 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3개 살아남은 업체들을 가보면 전부 다 뭐냐? 업종이 바뀌었어요. 소니는 엔터테인먼트하고 콘텐츠 비즈니스로 확 바뀌었어요. 텔레비 이런, PC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안마기부터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금 안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고 지금은 메인이 뭐냐면은 첨단 주택이에요. 그럼 첨단 주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고 스마트 홈을 하고 가전 이런 걸 하면서 IoT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총체적인 솔루션인 첨단 주택 사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타치도 옛날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 만들다가 다 접어버리고 지금 뭐로 바뀌었느냐? 중전기 회사로 바뀌었어요. 도시 시스템을 팔고 철도 시스템을 파는 회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20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기업이 사업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게 아베노믹스가 무슨 돈을 많이 풀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결국은 산업의 주체인 기업들이 노후화된 산업을 갈아타면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지금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그걸 20년 버텼어요. 왜? 해외 투자에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그 돈이 있습니까? 우린 그 돈이 없거든요. 쌓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본처럼 20년은 우리는 못 견뎌요. 아까 제가 그래서 2년, 3년이라는 게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진짜 도약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저 피그처럼 남유럽처럼 거꾸로 가느냐 그 기로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하는 게 공감이 갑니까? 뭐 신산업 얘기하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긴데 그건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맞는 답일까? 나도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뭐 이게 맞다고 막 하는 게 아닐까? 항상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정책을 하는 분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들을 난 하리라고 봐요. 야, 내가 이거 소득 주도하는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이게 맞는 답일까?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다 이러면 이게 지금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2, 3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를 알려달라고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강대의 그 허정 교수가 쓴 그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우리 해외에 진출한 제조 기업들이 제조를 이제 해외로 보냈을 때 그 국내에 있는 본사가 그 공장 캐파도 더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재배치율도 기존에 제조를 한국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보다 6%인가 뭐 8%인가 더 이제 턴오버가 올라갔다는 그 리포트가 있는데 그 싱가포르이 우리보다가 GDP가 2배잖아요. 6만 불 넘어가니까. 근데 걔들이 우리보다가 조선업의 원가 경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싱가포르이 주변 동남아에 있는 노동력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은 설계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그 업을 계속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제 수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 실업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범국민적인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려면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딱 결정한 순간부터 한 2년 정도의 리드 타임이 걸려요. LH가 나가서 땅을 파고 그 정부에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전기를 넣고 뭐 이런 이제 유틸리티를 하는데 한 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업종을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엔지니어링 기획회사들이 그 짜겠죠. 짜면은 예를 들면은 3만 명 정도가 보통 이 산업단지의 기본 사이즈예요. 우리 저 개성공단은 한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1만 명 정도는 우리 인력이 나가야 돼요. 초기 셋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헝거리 같은데 텔레비 공장을 하나 만든다 이러면 조장, 직장, 반장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현지에 나가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점진적으로 빠져요. 그 헝거리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품질 올리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셋업이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윤 기자 질문한 게 당장 대통령한테 뭐 건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에 만들지 말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직접 완성 업체 하는 게 9천 명이고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부품 납품하는 회사 해가지고 9천 명 해서 10,000명짜리 일자리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다가 만들면 여기 우리가 10,000명을 보낼 수가 있어요. 뭘로 보내느냐? 6,000명 정도는 기술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품 라인을 돌리고 있는 기술자들, 은퇴한 사람들을 다시 뽑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공장 라인에 있는 여자 직공들이 영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의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길죠. 그리고 에티켓 교육,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이 그 나라 산업 도와주려 나갔다가 국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문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에티켓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자, 당신은 1년 후에, 2년 후에 미얀마 산업단지에 진출한다라고 딱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교육생이 돼가지고 실업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차피 실업수당은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코이카 같은 데서 해외에 나가는 그 직원들한테 장기 출장비를 한 달에 5,000불을 줘요. 그럼 우리나라 돈을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당과 숙박비라며 그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만 명을 내보내면은 1조 5천억이에요. 우리 1년 반 동안 54조 썼죠. 일자리. 우리 지금 금년도 2019년 일자리 예산이 23조예요. 30만 명을 내보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라는 게 그 체재비를 돌릴 수가 없죠. 코스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럼 그 체재비를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어차피 지금 실업수당 나가니까 그 돈을 전용해가지고 주면 체재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본사에서 국내에서 주던 월급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실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업자라 생각합니까? 나 지금 1년 후에 내가 나가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실업자입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프로젝트예요. 무슨 뭐 세계 뭐 빈곤을 해결하고 이런 거는 우리 윤 기자님이 더 거대하게 이제 아주 그 좋은 비전을 주신 거고 그것보다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 기업들은 그냥 기업들 냅두면 자기네들이 다 잘 알아서 한다 하죠. 삼성, LG 같이 돈 있는 회사들은. 그러나 여러분 반올단지, 남동단지, 시화단지 가보세요. 그분들 정부 지원 끊어지면 그냥 문 닫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주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중소기업을 유지하려고 외국인들을 들여다 쓰잖아요.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30인 이상에 보면은 한 25만 명 정도가 있어요. 외국인 전체는 한 200만 된다 하지만 실제 제주 순수하게 라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한 20몇만 명인데 요 일자리 우리 국민 일자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 그거 안 하죠. 그 일을. 1분 안에. 네. 그런데 요거를 엔지니어 멘토 일자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요 라인을 해외로 가져가면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기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 멘토. 우리 해외에다 가정 공장 만들면 다 그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일자리를 해결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범국민적인 일자리를 해결한다. 아니면은 저 700만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분들이 100세 시대인데
그럼 그 일자리를 청년들하고 지금 자기 자식들하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옮겨가는 거지.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지금 디지털 세대잖아요. 디지털 세대는 이 아날로그 세대가 하던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 세대들은 그 아날로그 일자리 옮겨가는 데 가서 멘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항서 씨처럼. 제가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700만 은퇴자의 박항서 프로젝트. 박항서 대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이런 좋은 셈인데.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460조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원천이 되거든요. 그 460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한다. 그거는 돈 있는 기업들은 알아서 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